예,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특검 대 특검. 예, 지금 민주당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났잖아요. 이 특검과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간 겁니까? 예,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특검을 하자는 데 대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본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약간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통일교와 좀 연관이 안 돼 있는 그 개혁신당, 네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기 있는 연루된 인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발의를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의견을 좁혀가다 보면 이래 통일교 특검이 아마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합쳐봐야 뭐 11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을 하지만 지금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4개월 전에 이미 이렇게 민주당 인사가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 문제까지 사실 걸리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정치적 특검, 선택적 수사를 하는 특검, 불공정 특검이라는 것이 완전히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추진하는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합의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특검이 왜 필요한가, 특검의 필요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일단 수용 불가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통일교하고 국민의힘과의 각종 의혹들로 인해서 지금 구속 기소되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것과 내란 관련된 수사 재판들은 물타기한 정략적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인지후에 지난 8월달에 인지한 이후에 11월달에 내사번호를 이제 부여하고 국수본으로 이첩을 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 수사를 일부러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고 선택적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트집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검은요, 특검이 종료한 시점에 미진한 수사들에 대해서 국수본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 이번에 어제 했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종료 시점에 34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잖아요. 과거에 윤석열이가 특검 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에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특검도 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8월 달에 인지를 했지만 인지했다고 바로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인지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지된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특검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 검토 등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건은 김건희 특검과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이첩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첩을 시킨 이후에 국수본에서 그러면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세 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출국 금지 시키고 바로 강제 수사 들어가서 대대적인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는 경찰에 대해서 약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인사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남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 간의 해저 터널 관련된 청탁을 받고 약속도 했다라는
등 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연루됐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사실 진실이 규명이 된다라면 국민의힘의 게이트로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수본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수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씀. 이렇게 이제 보수 야권이 통일교 특검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이 수사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끝나는 게 1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이 이게 다 끝난 이후에 그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것 중에 미진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뽑아서 어느 범위 안에서의 그 2차 종합 특검을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현재 3대 특검에서 나눠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좀 그 분절적이고 특검별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김건희와 그 윤석열과 관련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내랑 관련된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그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선택적 특검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제 내란 특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른 특검에서 발표한 중간 이제 뭐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여전히 지금 노상원 수첩의 문제라든지 또는 심우정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한 거라든지 또는 추경호 의원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라든지 또는 일반 이적죄와 관련된 것 그리고 김건희와의 그 내란과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그 특검이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 수사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선택적 특검 도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론 들어보죠. 좀 그만 좀 우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특검 3대 전국 특검이 출범할 때 분명히 이 특검 가지고 계속 지방선까지 끌고 갈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이 3대 특검에 그 투입된 인원, 시간, 예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고요. 충분한 예산도 줬고 인력도 보냈습니다. 오히려 특검으로 보낸 검사들 파견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지금 2차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3차 특검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특검 전국으로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몰아가겠다는 이 민주당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들도 지겹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는 국정을 살피고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 계속 지금 특검 정국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그 통일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역 4년의 구형이 또 나왔어요. 네. 그 굉장히 저희들에게 불리한 그런 이슈였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이게 돼서 공격을 받고 불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슈를 또 물타기 하기 위해서는 또 2차 특검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쪽의 이슈를 흐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5년 내도록 내란 프레임과 특검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이 의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짧게만 제 반론 듣겠습니다. 네, 이게 3대 특검이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일보에서 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4일, 5일 양일간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이 58%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게 민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그게 좀 맞지가 않는 것이
사실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으로 경찰로 이첩시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지금 또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하게 되면은 그 행안부 장관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이고 의원이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냐. 결국은 정부의 눈치 보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할 거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2대 종합특검을 하지 않고 그냥 국수본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의 내용이나 과정들은 국민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용이다라는 것은 그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그 공정한 특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관적인 그 특검에 의해서 수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 특검을 구성할 때 국민의힘도 그 빠질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특검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 주체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한테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제 반론은 좀 짧게 들어볼 텐데요. 방금 이제 여론조사를 좀 언급을 해주셔서요.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여론조사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40%, 또 기존 재판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40%. 네, 요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한국갤럽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뭐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했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특검이 3대 특검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특검 정국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도 소요되었고 사실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들이 지금 내고 있는 결과가 사실상 큰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107명의 의원 중에서 딱 2분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기간에 인력을 쓰고 시간을 쓰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거친 특검이 또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 특검을 또 연장해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특검몰이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지방선까지 끌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정치 제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요. 조금 전에 인용한 그 여론조사가 다른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이제 그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도 이제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용한 그 여론조사가 그 국민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12월 4일, 5일 양일간에 조사했던 그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8%가 찬성했다는 걸 제가 인용한 거고요. 그 명확한 알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정 의원님께서 그거는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방송 중에라도 또 제작진이 만약에 이제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찾게 되면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 좀 덧붙이면은 질문 2명만 불구속 기소를 하셨다 그래서 일단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7명에 대해서 마시고 27명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기소했죠. 알겠습니다. 27명에 대해서.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해서 연대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특검을 가지고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협의가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까지는 좀 빠른 해석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도 남아 있고 또 많은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혁신당과의 그런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추론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일교 특검으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선거와 전략이 엮어지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고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 선거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오늘 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장동혁 체제하에서는 선거연대는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선거연대를 위해서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해야 되는데 당내의 그 정적이라고 하는 한동훈 그 전 대표까지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그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런 그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구구 강성 지지자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당원들도 지금 윤호개인 외치고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장동혁 체제 하에 하고 이렇게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은 예. 실제로 그렇게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실 텐데요. 바로 내란 재판부법 충돌입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 수정안이 이제 어저께 이제 한 3가지 좀 갈래가 되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좀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의총도 했었고, 네네. 그 이제 당 내외에 그 로펌이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또는 조국 혁신당 등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들도 다 수렴해서 다 두 번째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어서 그리고 또 결정 전에 법사위원들과 또 지도부 간의 연석회의도 하고 이렇게 의총을 한 것이라서 그 의총에서는 큰 이견 없이 이렇게 처리는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이혼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혼의 시비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혼 시비가 걸려서 이혼 제청이 되면은 또 내란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고 윤석열 측에 또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혼 시비조차도 아예 없애버리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혼 소지를 다 없애고 그 이혼의 소지라고 가장 주장됐던 것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외부 인사가 추천하는 것과 예. 무작위 배당 원칙을 해야 하는 것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그 추천 권한을 전부 그 법원 내부 인사로 이렇게 바꿨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꿨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를 해서 그 복수의 내란 전담 재판부 안에서 무작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지는 다 없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사실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했던 거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이라든지 구속 취소라든지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 공은 또 항소심부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은 이제 오롯이 그 사법부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내란 재판 등 많은 재판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그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제 조희대 사법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게 이에 대해서 지지층의 반발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원래 그 전에 초안에 이제 그 추천위원 추천권을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해갖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에도 최종적인 그 추천받은 법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추천받은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때랑은 똑같은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외부 인사는 빠지고 내부 인사가 추천하고 그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이제 법관들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장 임명하도록 바꿨는데 그 내부에서 그 추천하는 그런 절차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판사회의라든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등에서 추천한 그 법관들 추천하는 그 자체도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에 대한 그 견제장치, 내부 견제장치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판사들을 추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예. 조속하고 빠르게 내란 재판이 완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수정안도 예. 뭐 앞서 이제 제가 이제 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껍데기를 아무리 더 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정안 자체도 지금 합헌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지금 법률이 헌법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헌법을 위배할 수가 없거든요. 네.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것을 법률로 아무리 조정하고 바꿔봐야 그것은 헌법이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그 대전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요. 그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110조. 예. 특별법원 자체는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전단 재판부가 특정 사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위헌입니다. 대전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법관을 추천한다는 것. 예, 그건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데서 법관을 추천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부가 별도 구성이 돼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건 당연히 정치적 목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지만 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은 헌법의 위배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을 아무리 조정하고 바꿔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피고인이 재판부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신청해가지고 이 재판부가 제청해서 이 재판이 중단된다거나 또 나중에 또는 위헌 소지로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추진하다가 이게 위헌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이제 문제가 아예 처음 근본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법 쪽에서 말하는 이런 우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법에 대한 철회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반론 기회와 함께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는 건가? 이 부분도 함께 좀 반론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2차 임시회의가 21일 또는 22일 날 이제 개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때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은 그때 첫 번째 안건으로 이제 상정할 그럴 예정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하는 것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특별법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의 그 형사부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초안으로 잡았던 것은 그 이번 그 12.3 불법 개헌, 그러니까 윤석열 불법 개헌과 관련된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란과 외환과 관련된 그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내란과 외환의 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 재판하는 그런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라서 특별법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이혼 소지,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런 이혼 소지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 이혼 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칙에도 시행 그 신급을 항소심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심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주장들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 방금 2심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2심부터 시작한 것도 위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법 시행 이후에 그 처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위헌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 대표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독을 30%만 제거하겠다고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랑이 된다. 그죠? 그 말은 일부를 바꾸면 뭐합니까? 근본이 잘못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본이 잘못된 것을 밑에 아무리 바꿔봐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반론 기회까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 부분도 좀 짧게 저희가 듣겠습니다. 늘 그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데요. 저희가 뭐 일단 의석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이 법이 왜 잘못됐는지를 최대한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천막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여기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포함되어 있는 8대 악법을 철회라는 것으로 저희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 또 우리 사법부 또는 법 쪽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주차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화제인데요. 일단 직접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그야말로 연일 화제와 또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발언부터 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네.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대단히 좀 잘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정 그 과제에 대해서 부처별로 이렇게 공유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제 참여나 이해도도 많이 할 수 있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예. 이런 그 공개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실언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예. 이 탈모와 관련된 것은 사실 22년 대선 때 소확행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이라는 소확행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 공약을 했던 그런 내용. 그때는 공약이었었죠. 네네.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정책으로 이렇게 도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것인데 이제 탈모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미용이라든지 삶의 질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그 해석이 되어가지고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부터 해갖고 탈모 문제가 사실 정신적이거나 또 사회적 고통까지 포함하는 그 질병이라는 인식이 많이 좀 확산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건보료라든지 또 재정의 문제도 좀 더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고 예. 이것은 뭐 탈모 하나의 이제 예시이지만 여러 가지 그 사안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안들도 부처 이거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림을 인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인 또 그 국정 운영 스타일이기도 한데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는 이제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업무 보고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그 탈모 이 관련,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항상 걸리는 건 재정이죠. 그 탈모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 또 스트레스라든지 어디까지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수 있느냐. 정은경 우리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을 해주면 좋긴 하겠죠, 그죠? 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가라는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란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기관장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거칩니다. 예. 말이 길다느니 이 표현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경청하고 또 상대의 그 말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 단체를 이끄는 그 기관장들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압박을 넣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기관장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학재 사장과의 지금 설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더 듣고
더 경청하고 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들이 나오다 보면 국민의 관심사가 그런 언사, 표현 이런 데 집중되거든요. 실제로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생중계 안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것보다는 그런 데 더 포커스가 맞춰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경청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이제 오히려 확대 해석이 된다든가 오히려 더 부각된다든가 이런 이제 그 생중계 업무 보고에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실은 득보다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런 보도도 막 나왔잖아요. 오후 5시에 일부러 보고를 받아서 보고 잠깐 받고 형식적으로 보고받고 뭐 소폭 말아가지고 술판 벌였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지각 그 출근을 숨기기 위해서 지하 통로 만들어 놓고 또 술 깨려고 저 집무실에다가 사우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불법 계엄 일으키고 내란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과정들을 국민들이 목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공직사회에 따라서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공직사회의 기강도 좀 확립도 하고 또 예.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저는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그 질타하는 것과 관련된 모습도 있지만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뭐 그 어제도 보니까 국정자원 화제와 관련해서 그 민원 시스템을 만든 공직자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고 그 박수도 유도도 하시고 또 신안군과 관련돼서 뭐 그 바람 펀드인가요? 그거 만든 거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칭찬도 하고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질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이제 그 공직사회의 기강들도 잡히는 거고 예.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저는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학재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리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동문서답을 하고 이틀 뒤에 SNS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그 정치인 출신인데 그 지금 공공기관의 장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처신은 대단히 부적격했다. 이 말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의 리스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국민들이 다 듣고 그것이 이제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국민들도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한 뒤에 이제 하고는 뒤에 가서 이제 딴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특정인을 이제 겨냥한 그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 목소리 그러면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게 이학재 사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학재 사장에게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갈피에 이제 외화를 반출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게 공항공사의 일이냐, 관세청의 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학재 사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항공사가 할 일이 아니라 관세청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교총회장에서 기관장을 해봤지만 보고를 하는 분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좀 놓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명확한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본인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해서 100% 맞는 이야기만 해야 되고 기계처럼 AI처럼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청이라는 자세라는 것은 그 말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기관장을 존중해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면 이제 모른다라고 답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건 이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때 그런 말을 받는 분이 전 국민이 다 생중계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거나 또 모호하게 답할 수밖에 없을 때 예. 그럴 때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파악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모른다고 바로 답을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 보고를
만든 사람과 보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돌아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서로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익숙해지면 아주 서로가 이게 토론 속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학재 그 사장한테 했던 것은 질문을 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다른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럼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실 얘기했으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다가 이제 이틀 뒤에 SNS 통해서 저렇게 한 태도는 부적격했다는 얘기고 그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화 밀반출 관련해서 책카페에 꽂아서 나가면 검색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거는 뭐 그 관세청의 소관이고 자기네도 유해 물질만 검색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전날 관세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세청장한테도 물었어요. 그 관련해서 물었더니 관세청장이 인천공항공사랑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럼 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데 동문서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틀 뒤에 SNS 통해 가지고 도둑놈한테 도둑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또 그 답변을 또 달아놨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6월달에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그 외화 밀반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고 이게 2011년도부터인가에 대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술자리가 많으니까 송년회 등이 많으니까 음주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음주 단속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외화 밀반출 그 건수가 급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단편적인 그 질답 과정에서의 질책이라든지 또는 또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걸 생방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대통령께서 네. 그 모든 부처의 업무들을 직접 챙기면서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든든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앞으로도 잘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는 없겠습니까? 물론 경쟁적인 효과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화라는 거는 상호 존중과 일단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질책해가지고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 의도가 너무 강해지면 그 보고라는 자체가 열린 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서로가 도와주는 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대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그리고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이제 해버리면 어떤 기관장이 그래서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은 이게 나보고 나가라는 것인가 이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임기가 보장된 입장인데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